대한민국은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의사였다. 베를린 대학병원 외과 과장 한스 베커 박사. 68살. 세계보건기구 자문위원. 40년 동안 유럽 최고의 메스를 쥐어온 이 남자가 서울에서 돌아온 직후 병원 동료들에게 한 말이 독일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는 평생 환자를 살려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나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훨씬 더 완벽하게 사람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40년 경력의 외과 의사가 서울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단 열흘 만에. 지금부터 그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얼마나 오만하게 만드는지 한스 베커는 미처 몰랐습니다. 베를린 대학병원 외과 과장, 세계보건기구 의료실태조사 자문위원. 68해를 살아오는 동안 그가 손에 쥔 직함과 훈장은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았습니다. 유럽 최고 권위의 외과학회에서 평생 공로상을 받던 날 밤 그는 샴페인 잔을 들며 조용히 확신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곧 세계 의료의 기준이라고. 그런 그에게 대한민국 서울 출장 지시가 떨어진 것은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아시아 의료실태조사 프로젝트. 명목은 거창했지만 한스의 속내는 단순했습니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의료 현실을 점검하고 유럽 기준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이른바 선진국 전문가가 후진국을 진단하는 그 익숙하고 편안한 역할이었습니다. K-팝이나 부르고 드라마나 잘 만드는 나라. 경제 성장은 빠르다지만 의료 수준은 아직 유럽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품은 채 한스는 짐을 쌌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접어들던 순간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예상보다 훨씬 빽빽하고 화려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경이 아름답다고 의료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비행기 문이 열리던 그 순간부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공항이라는 공간에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그 나라만의 냄새가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오가는 거대한 공간 특유의 묵은 공기, 항공유 냄새, 그리고 낯선 이방인들의 땀과 음식 냄새가 뒤섞인 그 불쾌한 냄새. 한스는 40년 동안 50여 개국을 오가며 그것이 공항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조건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의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코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아무런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냄새처럼 느껴질 만큼 완벽하게 정화된 공기였습니다. 한스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외과 의사의 본능이었습니다. 수술실 무균 구역의 공기와 흡사했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얼굴이 비칠 만큼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대한 유리 천장 사이로 자연광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형광등 하나 반쯤 나간 곳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 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천장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것을 보고 관리부서에 항해 메일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석 달이 지나도록 답장조차 없었다는 기억이 스쳤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한스는 자동으로 줄이 길 것이라 예상하며 어깨를 폈습니다. 그런데 대기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권을 스캔하자 자동 얼굴 인식기기가 부드러운 기계음을 내며 3초 만에 게이트를 열었습니다. 3초. 한스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수화물 벨트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캐리어는 이미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흠집 하나 없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수화물 직원이 짐을 내던져 캐리어. 바퀴가 부러진 채로 나온 것이 불과 2달 전 일이었습니다. 한스는 가방에서 진단 수첩을 꺼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쓰는 두꺼운 검은 수첩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이 수첩에 의료 후진국들의 문제점을 빼곡히 기록해왔습니다. 열악한 위생 환경, 부족한 인프라, 무능한 행정 시스템. 그런데 서울에서 쓰는 첫 줄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공항부터 이미 환자를 살릴 준비가 되어 있다.
펜을 내려놓으며 한스는 자신도 모르게 작게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공항 하나 보고 이런 생각을 하다니. 아직 본격적인 조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 한스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막 손에 쥔 이 수첩이 앞으로 열흘 동안 그의 40년 의사 경력을 산산이 부수는 기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한스 베커는 평생을 응급실과 수술실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새벽 2시에 피를 흘리며 실려오는 환자를 보아도 손이 떨리지 않는 사람. 심장이 멈춘 환자의 가슴을 맨손으로 눌러가며 30분을 버텨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사람. 동료들은 그를 두고 베를린에서 가장 차가운 메스를 가진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한스 본인도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가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충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들고 호텔로 돌아가던 밤이었습니다. 시각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이었고 서울의 골목길은 한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 낮은 건물들 사이로 새어나오는 식당 간판의 빛, 그리고 드문드문 지나가는 사람들의 스마트폰 화면빛이 어우러져 자정의 골목을 나처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스의 눈앞 몇 걸음 앞으로 젊은 여성 하나가 걷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작은 체구의 여성이었습니다. 양 귀에는 하얀 이어폰이 꽂혀 있었고 두 손에는 환하게 켜진 스마트폰 화면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는 얇은 끈 하나에 달린 작은 크로스백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스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응급실 의사의 본능이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40년 동안 베를린의 밤거리에서 벌어진 온갖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을 수술대 위에서 만나온 한스에게 지금 눈앞의 이 광경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의 교과서적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으로 주변 소리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 스마트폰 화면으로 시선이 고정되어 주위를 전혀 살피지 못하는 상태. 잡아채기 쉬운 위치에 달린 가방. 그리고 인적이 드물어지는 자정의 골목길. 베를린에서라면 이것은 그야말로 구급차를 부르게 될 상황의 완벽한 예고편이었습니다. 한스는 자신도 모르게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장 저 여성에게 달려가 위험하다고 말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을 떼려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여성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덩치 큰 남성 둘이 그녀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에 열중한 채 그녀의 존재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걸음을 옮겼습니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중년 남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젊은 여성의 무방비 상태에 어떤 위협적인 시선도 어떤 기회를 노리는 눈빛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밤길을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한스는 그 자리에 선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베를린 노이클른 지역의 밤거리가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한스의 딸은 밤 9시 이후로는 절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아니,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한스 자신이 딸에게 어릴 적부터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온 생존 수칙들이 있었습니다. 밤에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마라. 이어폰으로 귀를 막지 마라. 가방은 반드시 몸 앞쪽으로 끌어안아라. 스마트폰은 어두운 골목에서 꺼내들지 마라. 낯선 남자가 말을 걸면 무조건 피해라. 그것은 단순한 아버지의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베를린의 응급실에서 그 수칙들을 지키지 않았다가 실려온 환자들을 수도 없이 보아온 의사의 처절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여성은 그 수칙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발걸음에는 두려움의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 안방을 거니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스는 오랫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한스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커다란 것이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치안 통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율 숫자 몇 개로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젊은 여성이 저토록 아무렇지 않게 밤 자정의 골목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전체가 근본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의사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증상이 아니라 체질이었습니다. 한스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치안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가 건강하다는 증거다. 펜을 멈추고 한스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뇌리에 딸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32살이 된 지금도 밤 10시가 넘으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내 귀가 여부를 확인받는 딸. 베를린의 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실제로 무섭기 때문에. 내 딸은 평생 저렇게 걷지 못할 것이다. 그 생각이 가슴 한켠을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한스는 수첩을 천천히 닫고 호텔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의료 실태 조사가 머릿속에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병원 하나 들어가 보지 않았고 의료 통계 자료 한 줄 검토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68해를 살아온 이 노의사의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장면이 이 낡은 수첩을 채우게 될까? 의사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라면 아플 때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사에게 전화 한 통이면 되고 병원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스 베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적어도 서울에서 오른쪽 무릎이 부어오르기 전까지는. 그날 아침 한스는 서울 도심의 한 재래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 일정 전에 잠시 시간이 생겨 혼자 거리를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튀어나온 보도블록을 미처 보지 못하고 발이 걸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오른쪽 무릎이 땅을 세게 짚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바지를 털고 일어나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이 지나자 오른쪽 무릎이 빠르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무릎을 파고들었습니다. 40년 외과 의사의 직감이 조용히 경보를 울렸습니다.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었습니다. 인대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자신이 베를린이 아닌 서울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스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독일에서조차 전문의 예약에는 최소 2주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 있어도 예외는 없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나라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설령 병원을 찾는다 해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비용을 청구받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한스는 호텔로 돌아와 프런트 데스크에 섰습니다. 무릎을 다쳤는데 정형외과를 찾아야 합니다. 예약 없이 당일 진료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까?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은 한스의 말을 듣더니 잠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정형외과 의원이 있습니다. 예약은 전혀 필요 없으니 지금 바로 가셔서 접수만 하시면 됩니다. 한스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예약이 필요 없다고요? 지금 바로요. 네, 그냥 걸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40년 의사 경력을 가진 한스로서도 선뜻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주치의 소견서 없이 전문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주치의 예약에 일주일 소견서를 받은 뒤 전문의 예약에 또 2주. 그것이 유럽 최고의 의료 선진국이라는 독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동네 골목 정형외과에 그냥 걸어 들어가면 전문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인가? 반신반의하며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찾아간 곳은 평범한 상가 건물 2층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정형외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한스는 가장 먼저 코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를 확인했습니다. 의사의 본능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깨끗하게 정화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대기실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들거렸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접수대 간호사에게 다가가 외국인인데 진료가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당연하다는 듯 여권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기 시간은 7분이었습니다. 모니터에 이름이 뜨자 한스는 진료실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진료실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어떻게 다쳤는지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스의 무릎을 직접 두 손으로 꼼꼼하게 만지며 통증 부위와 인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한스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작게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는 촉진 진찰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의료 소송의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마치 오래된 환자를 돌보듯 세심하고 자연스럽게 한스의 무릎을 살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 정확히 확인해 봅시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 건너편 검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이 끝나는데 걸린 시간은 3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진료실로 돌아오자 디지털 엑스레이 사진이 이미 모니터에 선명하게 띄워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습니다. 인대가 가볍게 늘어난 것이니 처방해 드리는 소염제를 며칠 복용하시고 무리한 보행만 삼가시면 금방 회복되실 겁니다. 명쾌한 설명이었습니다. 진단도 처방도 설명도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와 진찰, 엑스레이 촬영, 처방까지 걸린 시간은 3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수납 창구로 돌아온 한스는 지갑을 열며 간호사가 내미는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진료비와 엑스레이 비용을 합쳐 15,000원이었습니다. 약값 4,000원을 더하면 총 19,000원. 유로화로 환산하면 채 15유로가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한스는 숫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베를린에서 전문의 진찰 한 번에 최소 200유로. 엑스레이 촬영을 더하면 400유로를 훌쩍 넘습니다. 의료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했고 보험이 없는 외국인이라면 몇 배의 비용이 청구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외국인 이방인에게 19,000원을 받았습니다. 한스는 신용카드를 건네며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추가 청구서가 따로 발송되는 것은 아닙니까? 간호사는 잠깐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것이 전부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약국에서 약봉투를 받아든 한스는 건물 밖으로 나와 인근 벤치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서울의 가을 햇살이 어깨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약봉투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19,000원. 뇌리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3년 전 베를린 응급실에서 만난 65살의 환자였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었지만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이 부담스러워 반년을 버티다가 뒤늦게 왔고 이미 연골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간단히 치료될 수 있었던 것이 결국 수술로 이어졌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 환자가 망설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한스는 수첩을 꺼내 세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의료비가 싸다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두려움 없이 병원 문을 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다. 펜을 내려놓으며 한스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나라에 조사를 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배우러 온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 살아온 40년 동안 한스 베커가 가장 많이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의과대학 1학년 첫 수업에서 교수가 칠판에 굵게 적어준 문장이었습니다. 한스는 그 문장을 외우고 시험에서 쓰고 강의에서 인용하며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것은 언제나 이론이었습니다. 현실에서 예방의학은 늘 치료의학의 뒤편에 밀려 있었습니다. 돈이 되는 것은 수술이었고 명예가 쌓이는 것은 어려운 환자를 살려내는 극적인 장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한스는 처음으로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그 문장의 진짜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아동영양실태조사 일정으로 방문한 서울 시내의 평범한 공립초등학교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교장 선생님은 백발이 성성한 인자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그는 한스를 급식실로 안내하며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몰려드는 광경을 함께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한스는 조사 보고서에 쓸 몇 가지 항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급식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아시아 아동의 평균 칼로리 섭취량, 영양 불균형 지표, 식품 위생 환경. 그것이 오늘 이 방문에서 확인해야 할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한스의 손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배식대 위로 갓 지은 쌀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소고기 미역국이 찰랑거렸고 붉은 배추김치, 불고기, 시금치 나물,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 그리고 작은 그릇에 담긴 과일 디저트까지 5가지가 넘는 반찬이 아이들의 식판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스는 영양학적 관점에서 눈앞의 식판을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발효식품. 균형이 완벽했습니다. 베를린 대학병원 영양과에서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회복식보다 오히려 더 정교한 구성이었습니다. 한스는 교장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까? 혹시 학교 행사가 있는 것인가요? 교장 선생님은 한스의 질문이 오히려 의아하다는 듯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날입니다. 우리 학교는 매일 이렇게 차립니다. 영양사가 아이들의 성장과 두뇌 발달을 고려해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타민 균형을 매일 다르게 계산해서 메뉴를 짭니다. 매일이요? 네, 매일입니다. 한스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이런 급식을 제공하려면 학부모들이 상당한 급식비를 부담해야 하겠군요.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잠깐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급식은 전면 무상급식입니다.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은 국가가 세금으로 밥을 먹입니다.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같은 밥상에 앉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한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직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이 터진 것은 그로부터 몇 분 뒤였습니다. 급식실을 둘러보던 한스의 시선이 한 테이블에 멈췄습니다. 6살이나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작고 동그란 얼굴에 밥풀이 묻은 채로 옆자리 친구와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식판에는 어른이 먹어도 손색 없을 만큼 풍성한 밥상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아무 생각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친구와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스의 머릿속에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베를린 북부 빈민지역 소아과 자원봉사를 나갔을 때였습니다. 8살짜리 남자아이가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성장 부진과 빈혈이었습니다. 원인을 살피다 보니 점심을 제대로 못 먹고 있었습니다. 급식비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식판을 받지 못하고 교실에 혼자 남아있던 아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눈치채지 못한 것이 2달이었습니다. 2달 동안 그 아이는 점심을 굶으면서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해서였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과 지금 눈앞에서 밥풀을 묻히고 깔깔거리는 이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한스는 급식실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68살의 노의사가 남의 나라 초등학교 급식실 구석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음식이 맛있어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의료비 19,000원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나라가 아이들의 밥상 앞에서도 똑같은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강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가는 것, 배고프면 눈치 없이 밥을 먹는 것. 이 나라는 그 너무나 당연해야 할 것들을 실제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복지 국가를 자부하는 독일이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한스는 눈물을 닦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최고의 예방의학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다. 모든 아이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눈치 없이 먹을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진짜 의료다. 수첩을 닫으며 한스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나라에 와서 진단을 내리려 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진단을 받아야 할 것은 이 나라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 살아온 세계였는지도 몰랐습니다. 한스 베커는 신경외과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수술실에서 인간의 몸을 다루어온 외과 의사로서 손과 두뇌의 관계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미세한 신경이 살아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술대 위에서도 극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손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뇌의 전두엽이 더 촘촘하게 발달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급식실에서 목격한 그 장면이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교실로 향하던 복도에서 한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8살 남짓한 아이가 식판 위에 콩자반을 쇠젓가락으로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작고 둥글고 미끄러운 콩 하나를 얇은 쇠막대기 2개로 단 한 번도 흘리지 않고 정확하게 집어 입에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한스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그 아이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2개의 쇠막대기를 서로 다른 힘으로 미세하게 조절하며 작은 물체를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것. 그것은 손가락 관절 수십 개와 소근육,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는 뇌의 전두엽 시냅스가 오차없이 동시에 작동해야만 가능한 고도의 신경학적 행위였습니다. 서양인들이 쓰는 포크는 그저 음식을 향해 힘껏 찌르면 그만인 단순한 도구였습니다. 정밀한 근육 제어나 신경학적 집중이 필요하지 않은 말 그대로 1차원적인 섭식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나서 밥을 먹기 시작한 순간부터 매일 삼시세끼 이 고도의 신경학적 훈련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훈련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한 채 숙소로 돌아온 한스는 국제지능지수 비교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IQ는 110.8로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세계 평균이 99점인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단순한 통계적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목격한 장면이 그 숫자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연필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안에는 오직 사각사각 연필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베를린의 교실에서라면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제하느라 선생님이 진땀을 빼는 동안 수업은 흐지부지 끝나버리곤 했습니다. 한스의 손녀가 다니는 학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스는 수첩을 꺼내 5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의 아이들은 밥상에서 이미 뇌수술을 받고 있다. 젓가락 2개가 만들어낸 기적이다. 펜을 멈추고 한스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20살이 되면 어떤 사람으로 자라 있을까? 7살부터 매일 손끝으로 세상을 정밀하게 다루어온 그 감각이 20년쯤 쌓이면 도대체 어떤 폭발력을 갖게 될까? 생각만으로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한스 베커는 의료 장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20년 전부터 수술실에 들어오는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유심히 살펴온 사람이었습니다. 로봇 수술 시스템, 디지털 영상 진단 장비, 인공지능 기반 암 진단 플랫폼. 그 장비들의 핵심 반도체 부품에 찍힌 원산지가 점점 한 나라로 수렴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스는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독점인지는 경기도의 그 거대한 반도체 연구시설에 들어서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업의료시설 방문 일정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기술 담당 임원이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고대 역폭 메모리 반도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한스는 솔직히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들으며 메모지를 쥔 손이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연산에 반드시 필요한 이 반도체의 전 세계 생산량 중 80%가 오직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스는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80%. 한 나라가 전 세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독점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배였습니다. 임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 의료 진단 시스템을 운영하는 병원들,
한스 박사님께서 평생 꿈꿔오신 그 미래 의료의 현장들이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도 유럽의 첨단 의료 스타트업들도 이 나라가 만들어주는 칩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스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뇌리에 3년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베를린 대학병원에 최첨단 인공지능 영상 진단 장비를 도입하던 때였습니다. 납품이 2달 넘게 지연되어 수술 일정이 줄줄이 밀렸습니다. 이유를 추궁하니 핵심 반도체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공급망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부품이 어디서 왔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홍보관 한쪽 벽면에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공급되는 나라들이 붉은 빛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북아메리카, 유럽,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지구상의 거의 모든 대륙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스는 그 지도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영토로 따지면 미국의 한 개 주보다도 작은 이 나라가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심장부를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온몸이 멈추듯 이 나라의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의 병원과 연구소와 데이터 센터가 동시에 멈춰버리는 구조였습니다. 한스는 수첩을 꺼내 6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의 뇌를 만들고 있다.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수첩을 닫으며 한스는 쓴웃음을 흘렸습니다. 이 나라의 의료 실태를 진단하러 왔다가 이 나라가 자신의 수술실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진단을 내리는 사람이 정작 진단을 받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한스 베커는 평생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수술실에서 환자를 잃은 날 밤에도 이튿날 아침이면 다시 가운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사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은 의사의 덕목이라 믿으며 40년을 버텨온 사람. 그런 한스가 용산 전쟁 기념관 앞에서 처음으로 오랫동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조사 일정이었습니다. 전시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국 전쟁 직후 서울의 흑백 사진들이 한스를 맞이했습니다. 폭격으로 뼈대만 남은 건물들, 굶주려 뼈가 앙상한 아이들, 잿더미가 된 거리. 의사의 눈으로 보아도 그것은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인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 이름 모를 아프리카 최빈국들보다도 한참 낮은 숫자였습니다. 서양의 경제학자들은 그 잿더미를 내려다보며 단언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재건되는 데에는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스는 그 다음 전시관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외환위기 코너였습니다. 1997년 국가부도 직전의 위기 앞에서 350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부치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기의 돌반지, 어머니의 금비녀, 부부의 결혼반지. 국가를 살리겠다며 아무 데가 없이 내놓은 것들이었습니다. 한스는 전시된 사진 속 줄지어 선 사람들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두려움보다 결의가 더 짙은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옆 전시관에는 2007년 태안기름 유출 사고 기록이 있었습니다. 시커먼 원유가 서해 바다를 뒤덮던 그 절망적인 재앙 앞에 단 한 달 만에 123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생업을 뒤로 한 채 맨손으로 바위에 기름때를 닦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상금도 없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나라의 바다를 내 손으로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였습니다. 한스는 전시관을 나와 야외 광장 벤치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환자를 살려왔다고 자부해온 의사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생명을 살리는 것은 메스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서로의 손을 더 단단히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국가가 쓰러질 것 같을 때 자신의 살점을 먼저 내어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0여 년. 잿더미였던 이 나라는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에게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지구상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한스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고 믿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의사였다. 지금까지 68살 독일인 외과 의사 한스 베커의 열흘간의 고백이었습니다. 공항의 깨끗한 공기에서 시작해 19,000원짜리 영수증 앞에서 무너지고 아이들의 따뜻한 밥상 앞에서 오열하고 젓가락 2개의 위대함을 깨닫고 전 세계의 심장을 쥔 반도체 공장 앞에 압도되고 잿더미에서 부활한 나라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 40년 의사 경력이 열흘 만에 완전히 무너진 이야기였습니다. 한스가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진단하러 갔다가 이 나라에게 진단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은 그랬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압도적이며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 더 깊고 위대하게 살아 숨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계의 눈에는 기적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훈이었습니다.